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독감이라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와 무역을 한 사건을 아시나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제가 더 소름이 끼쳤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과 저도 한때는 가족이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너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냐? 시골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볼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너 같은 여절 말이야. 맞습니다.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볼 거라고는 돈밖에 없다면서 그것 때문에 저와 결혼한 본인은 과연 뭘까요? 게다가 본인은 그 돈마저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지금부터 서론만 들어도 이미 진절머리가 나는 저 남자 집안과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나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입니다. 물론 한때는 유부녀이기도 했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시골 분들이세요.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잘 모르지만 부족함 없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시골에서 산다고 하면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재산이 많았기에 노후까지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랬기에 저도 항상 도시에 사는 아이들 못지않게 이쁘게 컸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특히나 빛을 발했던 건 바로 공부였습니다. 제가 공부머리가 있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고자는 욕심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기에 저는 당당하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도 처음 있던 일이었기에 한동안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대학까지 마친 저는 제 노력과 좋은 기회로 공기업인 코트라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련 무역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만났던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랬기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저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남편은 중국 쪽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금 혜택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훈훈한 외모의 젠틀함까지 겸비해서 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한 호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게 됐고요. 그런데 그런 호감들이 다 계획된 거에서 나왔던 거라면 아마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무역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코트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연봉이 얼마인지 정도는 다 알았을 테니까요. 어찌 되었든 남편과 저는 그렇게 좋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만 친정집에서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었기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제가 4억 정도를 마련하고 남편이 1억 정도만 보탠 거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신혼집은 제 명의로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아직 회사가 커가는 중이라 이 정도밖에 못해서 미안해.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다고 하잖아요. 원래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오히려 남편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아했던 거였으니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저보다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게다가 이런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도 신경을 써서 나머지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님만 계신 상태였었거든요. 그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며느리인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같은 여자였다면 더 잘해줬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괜히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서로 다 이해하면서 한 결혼이었기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훗날 이러한 사건이 터질 줄은 꿈에서조차 몰랐었죠. 만약 이 결혼의 끝을 알았더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 뒤에 오는 불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성실한 거 외에도 다정한 사람이었었던 것도 한몫했었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덩달아 시아버님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어제 아버지 뵙고 왔어? 아버지가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줬다고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마침 어제 회사 일이 일찍 끝마치기도 했고 멀지 않으니까 혼자 적적하실까봐 같이 저녁 먹었어. 거기 우리 그때 갔던 곳 말이야. 거기 맛있지. 우리 연애할 때도 자주 갔었는데 항상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아버지까지 신경 써줘서. 남들이 보면 인고 부부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저 당시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에 고부 갈등 없는 시댁에 흐뭇해하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고모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시모가 오래전에 집을 나간 이후로 모든 대소사는 시고모님이 처리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의 남자들도 부모님에겐 함부로 못하셨죠. 다들 정신 차린겨? 며느리 상대로 시집살이 시킬 생각 말고 가장으로서 다들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해. 내게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면 아주 아작을 낼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요. 처음엔 약간 무서웠지만 상견례장에서나 결혼식 당일 그리고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시고모님을 믿고 의지했었죠. 엄마 또한 집들이 때 시고모님을 다시 배웠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요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날은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나쁜 일은 행복할 때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주 하시지는 않지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둘이서만 잠깐 볼 수 없냐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남편 없이 혼자만 오라고 하니 더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부자 사이가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며느리인 저보단 아들인 남편에게 말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그렇게 걱정을 한아름 아는 채로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집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시아버님까지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의 동생이자 남편의 작은아버지인 셈인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로 서 있는 저에게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앉아서 들은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아가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마음이 그렇지만 부탁할 곳이 너밖에 없더구나. 성현이 그 자식한테 말했다가는 난리를 칠 게 뻔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한다는 거에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돈이 다 날아가 버렸다. 아이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가 너 돈 좀 있니? 한 5천 정도 말이다.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모르고 저만 아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너가 딸 같아서 그런 거지. 성현이는 호적상만 자식이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살감 사이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남편에게만 말하는 거면 몰라도 말이죠. 이런 중요한 돈 문제를 자식인 남편만 모르고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아무리 딸 같다고 해도 결국 저는 진짜 아들과는 다르니까요. 그제서야 왜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가? 순진하게 걱정하며 달려온 제가 바보 같아지더군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아버님이 있었던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도 했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저를 설득하려곤 하셨지만 모른 척 넘어가 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몰래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셨는데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가족이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랬기에 말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 표정이 좋지 못한 걸 캐치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약속 있다고 한 거 아버님이랑 한 약속이었어. 아버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자기 몰래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나고 온 거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설마 혼내신 거야? 남편은 제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버님이 저를 혼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5천만 있냐면서. 사업 투자를 했다가 잘못됐다면서. 게다가 거기에 작은 아버님까지 와 계셨고. 뭐? 작은 아버진 왜? 아니 무슨 사업에 어떤 투자를 했길래 5천이나 날려? 미치겠네 정말. 오늘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제가 거절을 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들어도 이상한 상황이더라도 자기 부모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거절하길 잘했다고 하면서요. 그런 부탁 한두 번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잘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특히 작은 아버님까지 있었던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부분에서 저처럼 똑같이 당황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시댁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게다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든든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아버님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행동력이 좋은 건 알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날이 밝자마자 아버님한테 말을 했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보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냐며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벌어진 일 저도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셨죠. 그저 그냥 제 탓만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 수 있냐면서 말입니다. 아니 아들한테 들킨 거는 창피하고 며느리인 저한테 돈 이야기하는 건 괜찮나요? 들을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아버님까지 모시고 와서 하는 말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한 말이겠냐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입이 가볍다면서 제 인성까지 걸고 넘어지셨어요. 안 그래도 회사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진정을 시켜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집중이 되질 않더군요. 어찌저찌 일을 끝내놓고는 퇴근을 했더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괜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제 편이 있다는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도 돌이켜보면 부질없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 아버님한테 전화 와서 난리 났어. 나보고 입이 가볍다느니 생각이 없다느니 막말하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어. 남편을 보자마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며 늘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얘기도 들어보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백 번 고민하다 말한 것 같던데 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니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워낙에 무뚝뚝해서 나한테 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 자기한테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른 척 들어주지 그랬어.
아버지가 그러신 것도 아예 이해가 안 가진 않아 난. 결국 오늘 전화 오셔서 노발대발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갈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게다가 모른 척 들어주지 그랬냐니요. 저는 무슨 돈이 있어서 막 줄줄 나온답니까. 제가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편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 몇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저도 고민하면서 써야 하는 액수인데 저렇게 말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아버님과 무슨 통화를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처음부터 저를 몰아가려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돼서 퍼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아버님 일로 인해서 괜스레 저희 부부 사이까지 묘하게 틀어졌습니다. 부모를 두고 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사이가 좋은 것도 웃기기는 하죠. 한동안은 남편이랑 집안에서 서먹서먹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저나 남편 둘 다 각자 서운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콕 집어서 대놓고 말을 하고 푼 것도 아니니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던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하잖아요. 저희가 화해한 건 생뚱맞은 곳에서였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사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연락은 종종 했었거든요. 오지 말어. 너 일도 바쁜데 차라리 그 시간에 쉬어라. 우린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니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자주 찾아뵙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남편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는 시골은 아니어도 저도 한 번 가려면 마음 먹고 가거든요. 그런데 혼자 와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보니 제가 아버님과 한창 그런 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재지 않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재고 따졌냐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더 잘못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한테 잘한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행동들조차도 다 본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녀왔어?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내가 같이 갔을 텐데. 아니, 자기 요즘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 후딱 다녀오는 게 낫겠다 생각했지. 게다가 농사일 힘든데 못하러 자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어. 나만 가면 되지. 남편도 저와 서먹하게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지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이 저한테 서운한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좋게 나오니 역시 부부싸움은 오래 끌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하니 바로 자기도 미안했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어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더군다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부 사이가 그전보다 더 돈독해지기도 했으니까요. 다행히 아버님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저에게 말이 심했다면서 사과도 하시고 그런 일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며느리에게 말하는 걸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시며 반성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일은 겪기 마련이니까요.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얼마 후에 남편 출장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연애할 때도 중국으로 가끔씩 출장을 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무역회사 하는 사람이니 해외로 출장 가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갔다 온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면서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일하면서 기다렸고요. 그런데 오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원래 출장 갔다 입국하는 날에는 꼭 연락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봐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일이 생겨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 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장 갔다가 바로 거기로 갔다면서 말이죠. 아,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연락해야지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봐. 미안해 자기야. 들어오자마자 장모님, 장인어른 뵙고 일 도와드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나라도 가 있던가. 아니면 걱정이라도 안 하게.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드리려고 사온 선물이 있었는데 집 들렸다가 가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각날 때 드리자 해서 바로 오게 됐어. 내일 일찍 올라갈게.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걱정되고 놀랐던 가슴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친정부모님 댁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의아하기만 하더라고요. 선물 이야기도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고요. 제가 끝까지 탐탁지 않아 하자 급기야는 아빠께서도 전화를 하셔서 별일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추궁해봤자 제가 들을 수 있는 답은 없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다음날 집에서 볼 테니 그때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 당시에 제가 느꼈던 알 수 없는 꺼림직함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 밝았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표정이 참 오묘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잘 다녀왔냐며 가방을 받아줬죠. 남편 또한 이상할 거 없이 평소대로 대답했고요. 그리고 나서 은근슬쩍 무슨 선물이라길래 그렇게 다급하게 입국하자마자 친정 부모님 댁에 간 거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을 하더군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랑 현지 음식들이 상할까봐 얼른 가져다 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면서요. 정말 별거 없다면서 저를 보고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빛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불안해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챙겨드리려고 간 건데 더 이상 캐묻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를 전환한답시고 내 선물도 사왔다면서 이것저것 내밀길래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측은 이미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고 각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남편한테 너무 뭐라고 했을까봐 그런가 싶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요 근래 찾아뵌 적도 없었기에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말을 들었죠. 바쁘니 혹시 시간 될 때 여기 좀 한번 내려올 수 있어? 괜히 의논할 일이 생겨서 그래. 가족끼리 상의할 일이니까 이서방 없이 혼자 오고. 제가 안 와서 서운하다느니 남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느니 라는 식의 말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에게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시간 날 때 내려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끼리 상의할 일이라며 남편 없이 오라고까지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도 가족이라면서 살뜰히 챙겨주시던 아빠셨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하니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오면 말하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 무슨 큰일이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했었기에 남편에게 대충 둘러대고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주말에 일이 있다고 하길래 잘 됐다 싶었어요.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는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다 오라고 말했었죠. 그렇게 부모님 댁에 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셋이서 둘러앉아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앉자마자 저에게 어떤 서류를 내미시더군요. 엊그제 이서방이 다녀간 건 알지? 그때 이서방이 우리한테 보여준 사업 계획서야. 좋은 아이템이니 부동산이니 뭐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봐도 뭘 알아야 말이지. 아빠가 내민 건 남편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중국에서 본인이 수출할 괜찮은 사업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서 발견한 좋은 부동산 사업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정말 괜찮은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거든요. 이걸 그날 그이가 주고 간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널 따로 부른 거야. 처음에는 당연히 너가 아는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모르고 혼자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 아빠랑 생각해본다고 돌려보냈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날 왜 그렇게 남편의 표정이 애매모호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본인이 원하는 시원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한테는 굳이 비밀로 했을까부터가 궁금해지더군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출장 사건뿐만이 아니라 간간히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 몸보신하시라고 한우를 보내는 등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사이감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남편에 대한 신뢰도와 애정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와이프와 상의도 없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모님도 조금은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이 수상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라면서 한 2억 정도 투자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나쁘지 않게 들렸지.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사업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고 2억만 투자해도 배로 벌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요즘 중국 부동산이 그렇게 투자하기 좋다며. 이렇게 사업 계획서까지 제대로 짜왔는데 너 의견은 어떤가 해서 말이야. 사업 아이템에 2억 투자, 그리고 중국 부동산까지. 남편의 사업 계획은 얼핏 들어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골에서만 사셨던 저희 부모님 귀에도 대박 찬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배로 돈을 불리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되면 농사일하는 것도 힘이 들 테니 당연히 노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아무리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훗날 저한테 짐이 되기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아무튼 얼핏 보면 그 괜찮은 사업 계획을 왜 저한테만은 비밀로 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에게 내민 계획서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머리가 좀 있어서 서류를 읽고 분석하는 거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기업에서 무역 쪽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한평생 시골에서만 사셨던 분들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은 또 달랐을 테니까요. 그렇게 살펴보니 찝찝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허점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사업 아이템이라고 써놓은 것도 허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이한테 저하고 상의한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날 왔을 때도 너 이야기라니 아직 제대로 결정되기 전까진 알리고 싶지 않고 잘 되면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말을 꽤 잘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정말 부모님을 잘도 구슬렸더라고요. 이 허점 가득한 사업 계획서로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미안한 게 많으니 당당하게 알리고 싶다면서 온갖 사랑꾼인 척을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던 거죠. 저희 가족은 대식구가 아니었기에 집안일부터 개인적으로 생기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꼭 상의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마치 규칙처럼 여겨져 왔던 거예요. 그랬기에 남편이 아무리 사랑꾼인 척 말을 했어도
부모님은 당연히 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알리기를 싫어하니 당연히 시골집에도 저만 내려오길 바라셨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왜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부모님 댁에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게다가 순진하신 저희 부모님을 속여서 이런 사업까지 계획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제 가방에 챙겼죠. 엄마, 아빠, 이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이가 혹시라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도 생각해 본다고만 하고 마세요. 벌써 가려고? 자고 가려고 온 거 아니었어? 밥도 먹고 하룻밤 있다가 가. 피곤할 텐데. 사실 저도 오랜만에 뵙는 거라 자고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제가 알아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께 죄송했지만 또 언제 남편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었어요. 문제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과 비슷해 보이는 또래 여자가 같이 서 있었어요. 둘은 별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왜 그렇게 수상해 보였을까요? 더군다나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순간에 짧지만 손을 만지며 스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단은 차에서 지켜보고 남편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혼자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는 바로 옆동으로 들어갔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바람을? 나만 사랑한다고 했던 내 남편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저는 차에서 생각 정리할 겸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고 올 줄 알았는데 저녁에 들어오니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일부러 태연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려면 당연히 제가 무언가를 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될 테니 최대한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고 오려고 했는데 역시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 요 근래 서로 바빠서 주말에 같이 보낸 적도 없기도 해서 일찍 들어왔어. 제 말을 듣고 좋아하는 표정을 짓긴 했지만 이상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연기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괜히 분위기를 잡으며 남편이랑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괜히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사실 남편이 술에 약하거든요. 술만 마시면 주사가 깊게 잠드는 거라서 그걸 노린 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자기랑 술 한잔하니까 너무 좋다. 종종 이런 시간 갖자.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신경 못 썼는데 뭘. 앞으로는 나도 더 신경 쓸게. 아마 이날은 서로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은 맥주 한 캔과 소주 한 병을 마시자 눈이 풀리더니 잠에 들었습니다.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저는 남편 핸드폰을 찾았어요. 비밀번호를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는 메신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확인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집 앞에서 만난 옆동 사는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잡았죠. 메신저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대화방에 있더군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을 테니까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이나 나에게 했던 모든 사랑 행태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자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오냐, 네 꿍꿍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다 밝히고 다 엎어놓을 거라고 다짐했죠. 일단 증거를 잡았으니 미래를 대비해 캡처를 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방에서인데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와 연관된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중국에서 건전하게 생필품을 수입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요. 처음 저희 회사에 상담하러 왔을 때도 분명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법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형을요. 인형이 왜 불법이냐고요? 그건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남자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때 엄청 유행했던 사람 같은 인형 말이에요. 그걸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온라인 판매로 은밀히 운영하면서요. 이 물품을 보자 두려움에 손까지 떨렸습니다. 아, 이 남자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내가 남편이 아닌 짐승하고 살았구나 라는 두려움이었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니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만 떨면서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그 대화와 사진까지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운영한다는 온라인 판매 주소까지 검색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핸드폰을 뒤적거리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허술함투성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사업 아이템이랍시고 들이밀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아버지와 작은 시아버지까지 갇히는 단톡방에서도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더군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속이려고 한 그 사업 계획을 셋이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까지 엮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인간 하나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래나 저래나 시댁의 몹쓸 정치는 이미 밝혀졌고 알게 된 이상 남편이 깨기 전에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걸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집 앞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그렇게 수상하게 있어준 게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 덕분에 제가 의심을 하고 이런 것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시고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고모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챙겨주시기도 하고 남편에게는 저에게 잘하라면서 꾸짖기도 했으니까요. 가끔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기도 해서 제가 많이 따르던 분이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시아버님보다는 편했으니까요. 시고모님은 갑자기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면서 무슨 일이 없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귀찮을까봐 전화도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말이죠. 저는 별일 없다고 하고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 몇 마디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시고모님은 그날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엔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았더니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어떡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재개발하지 않으면 다 부순다고 업체들이 와서 난리도 아니야. 뭐? 재개발? 무슨 재개발? 그런 말 없었잖아. 업체는 무슨 업체인데 어디서 나왔다는데? 그건 모르겠어. 지금 마을 전체가 난리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빠가 말리러 나가시긴 했는데 이러다 무슨 일 날까봐 걱정이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재개발이라뇨.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시골은 이미 보존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업체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는 급하게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난리를 피워놓은 것도 모자라서 논이며 밭이며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봐도 그저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를 뿐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라고는 당장 재개발하게 나가라는 말뿐이었죠.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그 마을 관할에 있는 지자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자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쪽으로 와서 알아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난동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신고까지 했죠.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본 업체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붙잡아 두었죠. 다행히도 경찰서가 가까웠기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도착하면서 상황 파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는데 당신들 뭐냐면서 말이죠. 경찰까지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 낯빛이 확 바뀌더군요.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저와 저희 부모님도 따라갔고요. 도착하자마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하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콩밥 먹을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시켜서 한 거라고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난동만 부려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니까 도대체 시킨 그 사람이 누군데요? 누구길래 남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이렇게 끝까지 말 안 하면 당신이 콩밥 먹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싶어요? 그놈이 기존에 우리 돈도 안 주고 버티다 이번만 이렇게 하면 2배로 준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 어디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이성현인가 그랬어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저는 업체 직원의 대답을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놀랐고요. 무역회사 사장의 이름은 이성현. 그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더군요. 바로 시부와 작은 시부였죠. 전날 남편 핸드폰에 있던 증거들만 해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배우가 제 남편이라고 하니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호출했고 제가 넘긴 자료들을 형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혼자서만 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같이 가겠다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 셋은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놨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님 또한 미리 준비를 하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오게 되었고 당연히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들은 출동했습니다. 제 남편과 시부와 작은 시부를 잡으러 말이죠. 아마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었는지 생각보다 빠르게 잡혀오더군요. 들어오면서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녕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악에 받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빠는 당장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속이고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그러니까 순순히 돈 대줬으면 됐잖아요. 순진한 줄 알았더만 완전 여우가 따로 없었네. 에이, 똥 밟았어. 아빠에게 눈을 크게 뜨며 큰 소리로 대드는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제가 반대쪽에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너 지금 난둥부린 이 사건으로만 잡혀온 줄 알지? 아니, 내가 너 제대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자료를 다 경찰에게 넘겼으니까요. 불법적인 판매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나눈 대화와 부동산 사기 투자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사기를 당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차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 셋은 오랫동안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가담이 되었던 사람들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둘씩 경찰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더군요. 진짜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이번에 저한테 걸린 이상 그대로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님도 경찰서에 오셔서 상황 파악을 다 끝내셨고요. 그렇게 한창 정신없는 와중에 시고모님이 경찰서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과 시부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이 맺힌 듯이요. 얼마나 서글프게 들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도 아무런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시고모님에게는 남편 집안에 대해서 얼핏 듣긴 했어도 자세한 내막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람도 유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도 시부의 바람기 때문에 끝내 못 살아서 떠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닮을 걸 닮아야지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닮았을까요? 언니도 그렇게 해서 떠나가게 해놓고서는 아직도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어?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낼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고모님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과거에도 남자들이 여자의 눈도라가 기둥뿔이 뽑힌 채 남한테 피해주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사기까지 친다고 대성통곡을 하신 겁니다. 죽어서 엄마 아빠 어떻게 보냐며 남 부끄럽다고 펑펑 우셨죠. 그렇게 시고모님의 절규는 경찰서 안에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저 자식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그러면 큰 거 한 방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돈만 있어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와중에도 시부는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내 탓을 합니까? 애초부터 쟤한테 5천만 원 이야기해서 김세게 한 게 누군데. 그러는 너는 순진한 시골 양반들도 못 꼬셔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는 앞으로 뭐 할 그릇이 못 돼. 알겠냐? 제가 시부가 돈 빌려달라고 한 날 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지 아시죠? 모든 것들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5천만 원을 이야기할 줄은 남편은 정말 몰랐다고 쳐도 말이죠. 결국 한패였고 우리 집 재산을 뜯어내려고 한 건 맞으니까요. 더 웃긴 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여자까지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본인은 끝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제가 증거를 다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여자가 오면서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저 여자는 이미 집안에서 점 찍어둔 약혼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걸 알게 되니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작정하고 저에게 접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예 애초부터 저라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까지 연기하면서 끌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기에 저 여자가 옆동에 살았던 겁니다. 남편은 이미 그전부터 그 집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저 몰래 종종 갔던 겁니다. 바로 옆이니 처신만 잘하면 오히려 더 잘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속담 중에도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격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속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 인간들을 곱게 보내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효력이 컸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남편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 제품의 창구까지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알고 보니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자 저를 어떻게 하려고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랬나 봅니다. 제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날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저를 해코지하려고 시부랑 작은 시부까지 합세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메신저 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물건들까지도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그걸 경찰분께서 직접 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잡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 3명은 사기 행각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하려던 해코지 미수건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죠. 제가 없어지면 제 재산이 다 본인 것이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법은 왜 있고 가족은 왜 있게요? 애초부터 약혼녀가 있으면서도 저에게 접근한 전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저는 그냥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제대로 실형을 받게 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증거만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다행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인무효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해코지 미수 3년에 인형 불법 판매 2년까지 아마 좋게 5년은 콩밥을 먹게 될 겁니다. 재판장에서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 씨알이나 먹힐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제가 저 사람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라니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 인간은 판사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를 사랑하는 것만은 진심이었다뇨.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버젓이 약혼녀를 두고 나한테 접근해서 결혼해놓고 사랑? 너나 그걸 그저 지켜본 그 여자나 똑같은 것들이다. 평생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렇게 기다리면 제 재산이 본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난 걸까요? 아무리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곤 하지만 아마 평생 살아도 저런 인간 말종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판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받아낼 거 다 받아냈습니다.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간 마음고생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저도 크게 다친 곳 없이 마무리되었으니까요.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건데 이렇게 이악 물고 버텨줘서 고맙다며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괜스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팠던 건 바로 시고모님이었어요. 재판 날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저와 부모님에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사실 죄는 저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성현이 엄마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신경 쓴다고 썼는데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고모님이 왜 미안하세요? 죄를 지은 건 저 사람들인데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는 저런 사람 만나지도 말고 저 인간들 있는 쪽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해야 해.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하시던 시고모님이 눈에 제일 밟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사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저도 부모님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재판날에 본 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님도 저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저도 하지 않았고요.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은 빠짐없이 다 보상을 받았고 저 인간들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법 앞에서 어이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기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는 가족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던 시부의 눈빛이 생각이 나네요. 요망한 것,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그러자 엄마가 분노해서 외치셨어요. 니들보단 100배, 1000배 더 잘 살 텐데 뭘 물어. 니들 내가 면회 꼭 갈게. 내 딸한테 좋은 아파트 사주고. 그래, 그 뭐냐? 벤츠도 사줄 거야. 니들 면상 앞에 내 인쇄해서 딱 보여줄게. 이 잡것들아. 시부의 바램과는 다르게 저는 지금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안정을 되찾으셨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모든 일에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 더 의논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살 집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부동산 업자에게는 무조건 파출소 바로 옆에 아파트로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 그냥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요. 쓰레기들이랑 살아서 고생 좀 했거든요.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다 잊고 앞만 보며 행복하게 살 환경을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쓰레기는 피하시고 그 더러운 냄새는 후딱 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